네, 안녕하십니까. 국어 강세지입니다. 자, 이번에 지방직 구급 해설 강의를 제가 또 찍게 됐는데요. 이거는 좀 천천히 좀 설명도 드리고 싶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워서 제가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토끼랑 이렇게 하나씩 좀 보러 가죠. 왜냐면 항상 제가 국가직도 이 경향성을 먼저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설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예쁘게도 차려입고. 자, 우리 출제기조 전환 요약은 정말 많이 봤죠. 제 수업을 들었다면 4번, 5번 거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달달달 외울 정도로 기조 전환이 어떻게 되는가는 아셔야 돼요. 계속 강조하지만 이해력, 추론력, 비판력은 응용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옛날과 좀 다르게 문제의 난도를 좀 변별할 수 있는 문제가 진짜 독서라 돼버리면 손도 못 대요. 그러니까 머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풀어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제 배경 지식 없는 건 되게 좋아요. 저도 외우는 거 되게 안 좋아하고요.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간혹 공무원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좀 전면 안 되겠다라고 할 때 문법 지식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관건이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상위권 학생들 중에 수능과 좀 같이 이어서 언어와 매체 또는 일전에 문법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라는 수가 없진 않아요.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그냥 눈 감고 안 하겠습니다. 이쪽은 조금 골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상대평가거든요. 자, 민간기업 직무적성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신 분들도 있고요. NCSC 준비하신 분 계세요. 당연히 수학능력시험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한 번쯤 꼭 공부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이 국가직 시험도 그렇고 지방직 시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제가 어떻게 평을 좀 하는 편이냐면 어려울 수 있다. 읽었을 때 답답할 수 있다. 그러나 차근하게 읽으면 고득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문제가 너무 까다로워서 불가능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읽었다, 맞힐 수 있다, 가능할 수 있겠다. 이쪽으로 바뀐 거라 좀 문제 차원이 좀 달라졌다는 거. 그러다 보니 현장 반응이나 또 막상 이제 점수를 보는 반응이 좀 다르죠. 자, 다음에 이제 공무원과 민간부문 채용 시험과의 호황성이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거는 많이 고려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2년 후에 점차 필셋도 많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구급의 위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제 고민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배우는 학생들이 어쨌든 간에 구급 시험을 준비를 했을 때 당장 내년이라고 하신다면 그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확장시켜줘야 되지. 어떤 문제도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절대 국어가 힘들면 안 되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제 고민의 대상이었다는 것 공유해 드릴게요. 자, 다음에 이제 자수의 문제 이야기 드릴게요. 8,766자는 제가 얘네들 전부 다 따로 시간을 재고 시험을 쳤단 말이에요. 집에서. 근데 저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게 되죠. 사실 긴장도 안 하고 그리고 고민도 했을 때 좀 얘가 좀 더 매끄럽게 나오겠네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문제 첫 번째에 있는 세트부터 마지막 세트까지 지방직 구급 중에 조금 선생님 힘들었던 거 없습니까? 라고 고민을 한다면 이번 시험이에요. 이번 시험 딱 지방직 구급. 이유가 그 문장 수준이 얘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문장 수준 좋지 제재 활용력이 굉장히 뛰어났지 분명히 답은 보이는데 답은 보여요. 답은 보이는데 걔를 도출하는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좀 수월하게 이제 문제에서 걸러내는 것도 많았고 얘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지만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기조전환 문제가 옛날에 나왔던 거는 이제 연습을 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연습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제 쪽은 뭐 거의 탁월할 만큼 실력들이 많이 올랐고 결국에는 이제 독서, 화법, 작문 여기에서 좀 많이 갈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의 병. 바로 어휘가 하나 있었죠. 어휘 문제. 지금 여기는 18문제 이렇게 적어놓은 게요. 독서량이에요. 독서량. 얘네들 빼고는 어휘. 다시 말해 90점 다 맞아야 되고요. 95점 맞아야 되고요. 얘 풀어서 90점, 얘 90점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 배분이 관건이니까요. 제가 아까 풀었던 예비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근데 국가직도 진짜 찐으로 이제 제대로 문제를 풀려고 이제 붙잡고 이제 문제를 푸니 23분, 24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고 이 지방직은 더 타이트하게 풀었어요. 왜냐면 이게 문장이 어려울수록 집중이 더 과하게 들어가거든요. 문제를 잘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 이제 정답률은 훨씬 더 계속 괜찮으면서 시간이 같이 타이트하게 붙었고 명제 쪽에 명확한 게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23분, 24분 걔도 그 사이에 타이트하게 벌어졌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공유해드려요. 다 읽었고요. 선지 빼놓은 거 없고요. 헷갈리는 것도 있었고요. 검토까지 끝낸 다음 시간이 23분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도 마찬가지로 마킹 끝난 시간이 30분이어야 된다. 검토까지. 근데 검토가 들어간다는 분야가 보통 국어문법 또는 어디 독서의 신유형 정도만 가능할 뿐이지 기존 유형에서 뭐 검토 들어갔다 그러면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막상 현장에서 이제 그런 소감들이 온라인에 올라오잖아요. 봤을 때 뭐 30분 썼다, 35분 썼다, 뭐 이것 때문에 영어를 못 봤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이제 반대로 더 학생들한테 이런 걸 좀 강조해야겠구나. 왜냐면 현장에서 느끼는 그 감각은 제가 느낄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전달해 주거나 제가 이제 들었을 때 상황, 봤을 때 상황, 이런 종합해 봤을 땐 이번 지방직 구급이 확실하게 조금 더 타이트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문제를 분석을 해봤더니 문법이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이 문법이 정말 말이 안 돼요. 품사의 통용이라고 해서 문제가 나올 뻔 했더니 한편 약간 작전을 짠 거죠. 왜냐면 품사의 통용은 그 문제 자체가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편에 의미적으로 너희들 들어갔으면 좋겠다. 유사성이 있다라는 걸 알려줬고 동음이어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점을 짚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법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전에 해설 강의에 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문법 아니다. 그냥 글 읽으면 동음이어 문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개 순서 문제는 진짜 까다로웠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기술 쪽에 있는 이제 가나다라는 할 만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맞춰서 내용 수정하기로 해서 장문 쪽은 차원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재 훈련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인문 지문은 진짜 찐 인문 철학이 나왔고 경제 지문, 기술 지문 좀 밸런스가 과거보다 조금 제재도 수준을 높였다라는 것. 그다음 이 가언명제, 정언명제는 일부가 그 국가직과 유사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눈치를 못 채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 능력을 갖고 있고 침착함,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그 두 개. 침착함을 버리면 문제를 풀 수 없고요. 다음 배치. 기존에는 이제 뭐 명제를 몰아줬거든요. 그러면 감이 한번 딱 쓰면 두 번째, 세 번째 풀 수 있을 수학이에요. 근데 얘가 배치가 어딘지 모르겠으니 순서대로 푼 친구들은 여기에 배치 한번 확인, 두 번째 배치 다른 거 확인, 세 번째 풀라니까 글로 되어 있으니 환장했을 겁니다. 그런 차이들. 그러면 신유형 강화학과 같은 경우도 좀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는 그 7급에 있던 문제 중에 약화가를 물었다. 그러니까 얘들아 강화만 하지 마라. 약화도 같이 해야 된다. 이 점을 좀 강조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좀 본따서 약화를 냈다거나 또는 강화약화인데 문법 지제에 맞춰서 논점으로 갔다거나 조금 수준 높게 냈다라는 것. 그래서 혹시라도 이 점을 좀 놓쳤다면 독해력을 좀 많이 기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학이 이제 이번엔 처음 들어갔는데 원래 예비로 있었죠? 그 다음에 1차에 있고 국가직 안 나왔고 이번에 지방직이 나왔죠? 근데 이거는 일치불치 문제라서 현대소설을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죠. 근데 과거에는 문제를 알았어야 문제를 풀었다는 것.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 자, 장문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문제는 거의 공통이에요. 개요하라도 공문서하라 내용 수정하기. 시간 줄이는데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저 화법 가불병은 진짜 변수가 엄청 세요. 쟤는요. 가불병 할만하죠. 가불병정 또 할만하지 못해요. 가불병정무 난리 나요. 왜냐면 검토 시간이 실질적으로 화법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문제 시간의 분배 문제고요. 어휘는 다이어는 틀리시는 분은 좀 감각을 키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거고 바꿔쓰기 한자어 공부시켜야겠다는 건 영합이랑 글자 때문에 그래요. 영합은 조금 난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문제를 풀 때 표상, 상기 분명히 너무 확실해서 영합으로 갔지만 영합 자체만 두고 문제를 풀고 세 가지를 다른 고난도 냈다? 그러면 진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어휘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지방직 9급은 이런 점이 좀 까다로웠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자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죠. 자 표현의 정확성이라 했어요. 의미에 맞는 정확한 단어 별표. 오. 자, 단어 문제는 이해가 되지 않은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니은의 표현이라든가 디귿의 표현, 리을 같은 표현을 좀 집중해달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정말 동영 풀 때 거의 매번이에요.
왜냐면 얘가 진짜 우리한테 지식이 아닌 걸 요구한다면 맥락상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3호부터 풀 건데 사업 전체 목표 수립과 나와 있고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업 전체 목표를 수립하고 했을 때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로 추정했을 때 누가 와도 둘이 대등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 대등이란 게 고나 음야나 와가 등으로 접속되는 말에서 구조가 같다라는 게 눈에 보이면 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게끔 나왔으니 이것을 틀릴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지식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음 3번은 하나의 뜻으로 해석된 문자, 이게 중의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의문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유가 독해를 못해요.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와가 둘 다 초청을 할 수 있고요. 여기와 시민들을 초청한다 결정했을 때 얘랑 같이 의논해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맥락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측에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문제 하나 빼버리고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할 때 얘랑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의성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기존 예비 문제에서 있었고 예비 문제에 있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달달달 외워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외우세요. 자, 그다음에 2번.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시켜야 한다라고 적혀있고 배제시키다. 이건 배제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불필요한 피동표현, 불필요한 사동표현은 옛날에도 나왔던 문장 고쳐쓰기 하나의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키다를 하다를 바꿀 수가 있는 건 진짜 다른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시켜야 한다를 굳이 안 써도 배제해야 한다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도 적절하죠. 자, 환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 환급. 자,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요. 결정세액이 납부세액보다 적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납세자한테 그만큼 환급해줘야죠.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걷어들인다고요? 결정세액 기납세보다 적은데? 그럼 적어서 이제 다 냈는데 또 걷는다고요? 근데 이게 의미가 바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어휘는 마지막에 풀어서 객관성을 다른 문제를 통해서 늘려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공문서는 앞으로 여러분 훈련시킬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굉장히 철저하게 배울 겁니다. 자, 문제 2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2번은 이해도 문제예요. 김사과 동그라미 치고 김병이라 이꼴을 쳐주세요. 이유는 사람 이름 총 3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삼중비교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 스타트 지점만 잘 짚으면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어요. 자, 그 집안은 그의 할아버지부터 스타트. 김익순 1번 동그라미. 죄를 지었다. 사형당하지 전까지 괜찮았다. 김병현의 5대조 할아버지 김시태 2번 동그라미. 그러면 이분은 죄를 짓고 사형당했죠. 근데 왜 갑자기 김병현 5대조 할아버지 김시태가 나타났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한다? 분리독해. 자, 경정초의 신임사에 연루되었다. 영조가 즉위했는데 그것이 조작된 것이 밝혀졌다. 명예가 회복되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여기서 끊어서 김시태에 집중해야 되겠죠. 김익순은 김시태의 후광을 입었다. 그럼 여기까지가 김시태. 그럼 김익순 다시 1번 동그라미 하고 추가. 김시태 후광을 입었다. 여러 관직에 나아갔다. 1811년 그가 선천부사로 재직 중일 때 있을 때 그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김익순이겠죠. 홍현의 난이 일어났다. 이때 그는 누구? 김익순. 반란군에게 항복했을 뿐만 아니라 반란이 수습될 무렵에는 반란군 장수의 목을 베어왔던 거짓보고까지. 에라이 나쁜 사람. 김익순의 이러한 행적이 드러나 결국 그는 다시 한번 김익순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사형당했다 동일하게 나온다고요. 여기 사형당하기 전까지. 그러면 이후 김병현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할아버지였잖아 얘. 여기 적혀있다시피. 그러면 김병현 대역죄로 사형당한 인물의 후손이야. 오명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가 당대 주류 세력과 관계를 맺지 못한 것도 이 때문임. 그는 이제 20세 전으로 부모가 모두 숨지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어떻게 됐다? 세상을 떠돌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1번에 김시태가 스타트 지점이 우리가 봤을 때는 5대조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후손은 아무도? 아니요. 김익순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다음에 김익순은 김시태의 죄상이 드러났다고요? 아니요. 김익순이 나쁜 짓 했고 김병현이 피해를 봤죠.
김병환은 자신의 조상이 신임사회에 연루되어 세상을 떠돌게 된 게 아니라 자신의 조상은 이걸 의해서 하는 누구? 김시태는 명예가 회복되었고요. 김병환은 대역주의 후손이어서 오케이 당대 주류 세력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니 다 그어져서 정확하게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해 문제가 한번 앞쪽에 빠지잖아요. 급격히 시간이 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진짜 칭찬 아닌 칭찬, 다시 말해 출제자 의도가 정말 확인된 거 배치입니다. 자, 그럼 문제 3번 보세요.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품사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단어는 두 가지 이상의 품사에 속할 수 있다. 단어가 두 가지 이상 품사. 예를 들어 밝다. 경우 날이 밝았다 해서는 밤이 지나고 하늘이 지다. 동사이지만 햇살이 밝은 날 불빛 따위가 환하다라는 의미가 유사한 거 확인되시죠? 그렇듯 하나의 단어가 진짜 여기 딱 짚어있거든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거 품사의 통용이다. 그럼 품사의 통용 동의가 형상과 구별된다고 적혀있으니 품사의 통용인지 아닌지 보러 들어가려면 품사가 다른 걸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지식이에요. 자, 비교적 관점 지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비교적인 관점을 꾸미기 때문에 관형사, 비교적인 편리하다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 자, 더 크다, 작다 확인됐죠? 형용사. 현재 시제에 선언하면 니은이 있으니까 동사. 격조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명사. 가다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 그래서 1, 2, 3이 전부 다 품사 통용의 예시예요. 그리고 이 예시 세 가지는 너무나 많이 봤고요. 그러면 이제 동의어는 두 의미가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인 반면에 이 현상에 따르면 배가 구별되니 무관한 두 의미.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두 의미가 같은 형태라고 나와 있고 두 의미가 같은 것과 그렇지 않은 거에 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어제 산 모자를 쓰다는 이거고 시를 쓰다는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동의어는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가는 문제. 정말 탁월하게 정말 잘 낸 문제예요. 이거는 진짜 지식이 필요가 없죠. 품사의 통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동음 이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 문제 3번은 문제 3번답게 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문법 문제를 낼 때 지방의식 9급부터 생각을 바꾼 게 그 9까지 9급 때문에 생각이 바뀐 거거든요. 문제가 풀려요. 근데 학생들이 무서워해요. 그래서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지문 내용을 읽혀서라도 예시를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바꿔놔야겠다라고 맘먹은 거죠. 자, 문제 4번. 그래서 지방직 9급은 그렇게 훈련을 시켰고요. 자, 여기는 우리가 일전에 그 예비 문제 1차로 문제가 나왔던 유형인데요. 서론 보고서 작성의 배경, 그 다음에 필요성 포함, 본론, 제목에서 밝힌 내용을 두 개의 장, 그 다음에 이건 동일한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에 길이 효과 별표. 효과는 이미 방안이 전제로 깔고 그로 해서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이게 효과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지방직 9급이나 이런 문제를 꼭 낼 때 얘들아 문제가 기대 효과가 정말 어렵다. 그러니 철두철미하게 제목 읽고 맥락 잡아내서 문제 뭐다 애초에 헷갈리지도 않게 정확히 풀어라. 자, 그러면 제목 국내 방송 산업의 이게 범위죠. 친환경 제작 현황을 봐야 되고요. 그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해주겠대요. 친환경은 자극적이지 않은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국 자체도 이득을 생각하면 너무나 힘든 주제예요. 그랬더니 이제 서론이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 방송을 봐라 했더니 정책이 변화된 걸 발견을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배경이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적절할 수밖에 없어요. 자, 2장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현황이라고 적혀있고 해당 1번은 같이 연달아서 봐야 돼요. 그때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확산을 위해서 이게 목적이고 정책을 어떻게 지원했는가의 문제네요. 그랬더니 국내 방송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제작 지침이 없는지 마련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나 국내 방송 산업 내 친환경 제작을 위한 지침이 부재되어 있으니까 마련해야 되겠죠? 확실하죠?
그러면 이번에 2번은 국내 친환경 방송제 관련 전문 인력이 부재래요. 그럼 부재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뽑아야죠. 그렇다면 여기 다는 국내 친환경 방송 제작 관련 전문 인력 채용을 제도화시켜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라가 결론이 확실하냐면 이것이 틀린 게 우리가 2번 읽으시면 현장적으로 위한 정책 실행이 어떻게 됐는지 단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합시다 라고 적혀 있고요. 향후 과제, 기대 효과는 친환경 방송 제작을 위한 세부 지침, 인력 채용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 이미 앞에 말했던 나다를 종합한 거죠. 그러니까 뭐 기대 효과를 말할 수 없죠. 기대 효과는 만약 이걸 했는데 뭐 생각보다 너무 전문 인력이 잘 뽑혀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친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나은 방송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나와야 기대 효과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한테 이 부분이 헷갈리신 분은 경험치 문제라고 말씀드릴게요. 경험치만 늘리면 또 늘어나는 게 바로 뭐다? 이 개요 문제예요. 개요는 이미 수능에서 자리 잡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문제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문제 5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문맥상 어색한 곳을 수정하라 라고 했는데 과학이야, 과학. 자, 면역 반응에는 자연 면역이 있고 획득 면역이 있대요. 제가 동그라미와 세모는 주로 잘 안 치는 편인데 A, B 하면서 머리 사실 봤거든요. A와 B 이렇게 해요. 그럼 자연 면역이란 외부 이물질에 대해 내 몸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된 저항 능력이야. 이물질 들어와? 저항하겠어. 이게 자연 면역. 그러면 항원과 항체 사이에 직접적인 1대1 반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맞다라면 여러분 어디에서 확증을 얻겠습니까가 제 수업 방식이었죠.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무조건 뒤에 읽어야지.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유일의 항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억을 봤더니 1대1 반응 관계 존재한다는 뒤에 있는 거랑 모순되니 이렇게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문제를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됐냐면 계기가 5급, 7급 문제 다 풀면서 내용 수정하기가 약간 좀 다른데? 라고 느낀 거예요. 9급이랑. 9급은 내용이 단순해요. 앞에 있는 거 읽고 뒤에 있는 거 있으면 비교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5급 쪽이랑 7급은 앞뒤 맥락을 당연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접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문제 푸는 법이 있다 없다? 있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막 문제를 풀리면서 여러분 이건 문제 풀이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모른다? 정지. 바로 뒤에 있는 문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친 이유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자, 다음 자연 면역은 세균과 같은 미생물 등을 외부 이물질로 인식하여 제거한다. 예컨대 폐에는 점막 조직의 발달을 있어 외부 이물질 막 걸러내죠. 자, 세포 차원에서는 대식세포의 기능이 자연 면역을 하고 있고요. 외부 미생물이 어떤 종류인지 상관이 없이 무조건 얘는 대상을 제거할 거 아니에요. 외부 미생물이니까. 이거는 이미 1번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외부 미생물에 유일하게 반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1과 2는 같이 따라 들어야 돼요. 왜? 자연 면역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결이 계속 같았기 때문이죠. 획득 면역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문단 스타트. 특정 항원. 자, 특정 항원에만 유일하게 반응하는 항체를 생성한다. 이게 바로 면역 반응이다. 항체 생성. 그 다음 그거 바로 획득 면역. 획득 면역에서는 자연 면역과 달리 항원의 종류와 무관하게 특정 항원에 대해 여러 종류의 항체가 무슨 말입니까? 항원의 종류 굉장히 유관해야 되죠. 그러려면 뭐하러 자연 면역 이야기를 분명히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특정 항체가 특정 항원 대해서만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OK이고 정답 몇 번? 해당 문제 정답 3번 이렇게 나오고요. 일례로 비림프구의 세포 표면에 특정 항원을 인식하고 얘가 표면에는 인식하고 스타트 그 특정 항원에 결합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를 항원 수용체라고 하잖아요. 그 부위. 그래서 항원 수용체는 세포 표면에 형성되는 달백질 1종은 몰라요. 나도 알 수가 없어. 이거 가지고 나도 뭐 과학을 할까. 항원에 의해 자극된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항원 수용체니 이것으로 항원에 의해 자극된다니까 확인이 될 거고 다음에 이 수용체가 림프구 세포로부터 떨어져 나와 혈액 안으로 들어간
단백질 단위를 항체라고 부른다라고 있으니까 항원에 의해 자극되는 게 항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따지고 2. 단백질에서 이렇게 따져서 3. 그렇게 해서 획득면에 인지를 하고 리을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 3번이에요. 자, 제가 지금 왜 굳이 3이 나왔는데 4를 해설할 것 같아요. 4가 변합니다. 예전에야 그렇게 뭐 부정문서 뭐 굉장히 쉬운 문제야. 랑그라 파롤에 관련해서 A와 B의 위치를 바꿔. 그 다음에 여기에 막 노화된 노화를 촉진시켜. 어떤 단어의 반이어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던 게 그나마 좀 그 9급에서 나왔던 예비 문제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얘는 달라요. 얘가 이게 인지가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세포 내부냐 아니면 표면이냐 위치 그 다음에 항체에 의해서 자극되는가 항원에 의해 자극되는가 원인 이걸 건든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정말 까다롭게 바뀐 게 맞죠. 왜? 모든 독해의 끝판왕은 인과거든요. 학생들이 인과를 되게 잘 읽을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인과적 문제는 어려운 문장입니다. 왜? 인과가 잡히는 게 아니라 정보가 잡히거든요. 자, 이번에는 6번으로 갈게요.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얘는 조금 수월했어요. 이유가 나다 스타트라 높은 해상도의 구현은 데이터 저장 용량에 문제를 일으켰다. 문제점으로 벌써 시작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이제 다로 갈 겁니다.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디지털로 변화했다. 하나. 이미지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가장 기본적 방법은 픽셀 단위로 수치한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다를 읽었고 그 다음에 라 하지만를 읽을 건지 가 픽셀 단위로 수치화된 이미지 데이터로 구체화된 걸 읽을 건지 너라 선택은 무조건 가죠. 그래서 하나의 그 긴 데이터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되고요. 초기 컴퓨터에는 흑백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흑과 백이 아닌 무엇으로 하겠다? 바로 넘어가죠. 현재는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 색상이 그렇기 때문에 1비트였지만 최근에는 높은 해상도니까 32비트까지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요. 바로 높은 해상도의 구현은 이런 문제점이 난다 라고 해서 정답이 너무 깔끔하게 3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번은 이견 없이 그냥 바로 3번이 답이어야 되고요. 이건 현장에서 반드시 푸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도록 하죠. 최근에 제가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학생들한테 내가 어떠한 질문을 맞췄어. 실제 맞춘 질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홍보하게 되면 아이들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쪽집게? 아니면 뭐 무당 같은 역할? 근데 제가 이걸 이미 어디서 많이 경험을 했냐면 수능에서 정말 많이 경험을 해요. 어떤 강사는 실력으로 이렇게 올리는 쪽으로 강사가 가르치기도 하고요. 어떤 강사는 내가 오늘 이걸 찍어주마. 찍기 강의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가치관이 이 후자 쪽에 있는 쪽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많이 봐서 무조건 제가 학생들한테 실력 키우자라고 하는 건 그게 정말 많이 남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거에 전문적 특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성적을 올려놨을 때 아이들 그 다음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천상계, 지상계가 소설을 대비할 수 있을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얘들아 시는 대비해야 될 거다. 근데 소설은 팩트다. 팩트 그 자체. 그래서 얘가 아마 설명을 독서처럼 할 테니 당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냥.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눠진 영혼 소설. 세계 구조에서 서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상계 1이지만 인과론적 구도로는 천상계가 위에 뜨잖아요. 이게 독해가 되는데 왜 우리가 이걸 암기해서 영웅소설을 알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죠. 자, 천상계 의지나 그 대리자의 개입에 의해야죠. 왜? 얘네들이 우위니까. 지상계의 서사가 결정되죠. 왜? 얘네들이 우위니까. 천상계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발생과 귀결을 지배하죠. 왜? 얘네들이 우위니까. 그러니 초월적 세계죠. 다 이해가 되는 쪽인가 말이에요. 그 어휘가 헷갈리시면 어휘 실력 길러야 되는데 그건 독서의 기본 자세예요. 자, 일시적으로 고난에 빠졌던 주인공. 어차피 세상의 창고를 악을 물리칠 겁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왜? 영웅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근거가 바로 뭐다? 다 개입이 되어 있다. 천상계랑 연결되어 있죠. 자, 지상의 혼란, 세계 질서의 모순, 일시적인 것일 뿐
현실의 구체적 갈등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므로 다 누가 초월적 세계가 이미 설계한 대로 잘 해소가 될 것이고 이런 구성을 뭐라고 한다? 이원적 세계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1문단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원적에 대한 내용을 했으니 이게 왜 어렵겠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데 게다가 자 영웅소설 이원적 세계상 너무나 잘 보여주는 문학적 갈래 판소리가 아직 안 나왔음. 천상계 대리자가 지상계 서사를 결정하는 작품에서는 당연히 이원적 세계상 발견됨. 영웅소설에 비해 판소리가 아직 안 읽었어요. 근데 초월적 세계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은 얘 비해가 아니라 이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 두드러진 쪽이 이쪽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다? 아 반대의 상황이구나. 100%이 두 번째는 초월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야 되겠구나. 시작하겠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의 세계상은 영웅소설과 개념이 다르다. 자, 대체로 이론적이고 경험적, 다시 말해 이원적이지 않다. 판소리계 소설에는 초월적 세계가 지배적 장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고 했으니까 극히 드문 한 번 다시 짚고요. 현실의 경험적 인과관계에 의해 서사가 전개된다 했으니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예컨대 변학도의 횡포. 춘향의 순환 그럼 변학도 나쁜 사람이죠. 흥부의 가난과 고난, 심청과 신부 사이 불에, 유혹에 넘어간 도끼의 위기 탈출, 배비적인 욕망과 봉변 다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근데 이 장깨 죽음까지 모두 초월적 세계라는 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확실하게 엑스포 칠 수 있겠네요. 현실적 삶의 인과에 따라 이루어진다. 경험해야 된다. 인과에 따른다. 누가 봐도 2번과 4번을 염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번에 소설에서 서사의 인과관계를 경험적 현실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으니까 지워지게 되고 해당 내용 확실하게 판소리계는 초월적 세계가 이것을 해결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결정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왜 그렇게 확답을 했냐면 이미 수능에 있는 지문 유형이에요. 그때 우리가 뭘 얘를 배워서 뭐 이 배경지식을 쌓아서 그런 적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치가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린 게 제가 그냥 새로운 걸 하지 않아요. 기존에 있고요. 기존에 있는 걸 국어 형식으로 다시 바꾸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시간 좀 확실히 줄이게. 왜냐면 국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밸런스의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밸런스를 다 높이려면 어쨌든 간에 국어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문제를 푸는 법을 개발해서 전수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호흡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호흡이 중요해. 상호작용이 중요해. 이렇게. 자, 이번엔 8번으로 가도록 하죠. 8번은 일어나는 일 관용절은요 뒤에 주어가 있다 보니까 좀 문자의 구성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물보라가 일어난다, 불꽃 일어난다, 습관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싸움이 일어난다. 어머 미쳤나봐 여기 왜 습관이래. 이거는 일찍 일어나다 이쪽으로 끊어야 돼요. 그러면 불꽃이 일어날 때 저 사건은 사건 그 자체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보라라는 특이장을 갖고 있는 이런 사그라지는 이런 개념이 아예 아니고요. 걔가 진짜 일어나는 건 사건이랑 별 상관이 없죠. 그러다 보니 이제 유사성을 따진다면 정답 4번에는 없는데 제가 이번에 항상 모든 문제를 다 푼단 말이에요. 법원지기 얘랑 똑같은 문제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돌고 돈다라는 거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법원직은 또 법원직들 되게 웃긴 게 있어요. 법원직에 있는 문법 문제는 이미 수능 목표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풀려드릴 때 정말 많이들 참고합니다 라고 하는 건 강사의 경력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전 진짜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왔던 사람이라서 문제를 뭐 제작을 다 사옵니까? 다 제가 제작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라고 한 거 왜 그랬습니까? 이거 독해로도 풀어야 돼요. 자, 영희가 친구 혹은이라고 있으니까 선생님을 만났다면 친구와 혹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영희는 어차피 커피를 마실 거예요. 근데 진짜 독해로 푸시는 분이 실제로 계세요. 내가 이게 뭐 단순하게 뭐 기호화 쓰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독해로 풀어요. 난 정말 그 머리가 너무 부러워. 그럼 영희가 또 친구 혹은 이렇게 나왔죠? 그 선생님도 금 쓰세요 그러면 난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독해하면서 동시에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영희가 만난 사람이 어쨌든 친구나 뭐 영희라고 왜 썼지? 커피로 써야 되는데
커피를 마시게 되는 첫 조건이 이제 친구잖아요. 그럼 당연히 친구를 만나 커피를 마시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얘도 그러면 얘도 그러겠지. 얘도 그러면 얘도 그러겠지. 뭐 너무 차이 많아. 가능성도 너무 많아. 그럴 때 이제 세 번째, 커피를 마신 적이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요. 왜? 얘가 T라는 걸 증명을 했으니 거꾸로 가서 여기 있는 거 대우로 풀어서 나 친구와 뭡니까? 교집 연원. 그러니 나 선생님. 둘 다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커피를 마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저 두 번째에 있는 조건을 쓰지 않아도 모두 만나지도 않았고요. 선생님도 안 만났고요. 친구도 안 만났기 때문에 무조건 선배 외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현장감이 다르다고 느낀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도 신유형 문제 항상 새롭게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그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1분 들였는지 1분 30초 들였는지 그게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이야 이제 해설을 두 번째로 하니까 눈에 보여 이런 말 할지라도 저도 처음 볼 때 눈에 보이는 것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와, 그 시간이 걸리는 게 초조하니까 더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더 답으로 가는 쪽으로 눈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차분함은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친구 바로 지우자마자 바로 누가 선배가 참이야 참이거든요. 얘를 만나야. 왜냐면 여기 있는 거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만나야 되는 거 1번 정답으로 답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으로 가도록 하죠. 얘도 소설이네요. 그래서 얘는 진짜 작품 소설이에요. 자, 아까는 영웅소설과 판소리개인데 제가 걔는 이해 문제로 해서 아예 그냥 독서로 나왔어요. 왜?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작가 이름이 나왔고 작품 이름이 나왔다. 그걸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잘 풀까? 근데 저는 여기에 적혀있는 작품을 다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더 와닿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능력치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께 소설을 읽힌다? 야,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사실 판단 문제니까 독서처럼 푸시면 돼요. 자, 이광수와 김동희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근대문학 초기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이 둘의 작품은 표준어와 사투리 사용해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했는데 얘랑 얘 차이라고 인지했지만 실질적으로 표준어라는 기준과 사투리라는 기준으로 문제를 낼 예정인가 보네요. 자, 이광수의 대표적 무정에서는 작중 배경과 등장인물의 출신지가 서울이 아닌데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표준어인 거 확인됐으니까 이광수로 이어요. 자, 반면 vs 김동일의 대표적 배따라기는 해당 내용 인물들의 대화가 출신지 작중백에 알맞는 거죠. 사투리와 이어진대요. 그럼 두 가지가 비교가 이미 됐어요. 그러면 결론, 작품의 리얼리티를 얼마나 잘 구현했는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무정보다 배따라기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했으니 현관펜 체크예요. 제가 비교권 문제 언제 한번 넘긴 적 있어요. 비교권 문제를 내려고 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비교가 됐어요. 표준어로 나왔어요. 사투리 쓸 거예요. 근데 작품성 뛰어나다는 건 다른 기준이죠. 그럼 우리가 해당 내용에서 무엇을 문제를 풀 때 토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 배따라기 표준어를 사용했는가 했을 때 사투리 사용됐고 무정에는 근대적 가치와 실현과 관련된 작가의 의도가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한 번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나 보네요. 그 다음에 토지라고 했을 때 마지막 다음에 여기 작품의 리얼리티 얼마나 잘 구현했는가 했을 때 무정이 배따라기보다 더 뛰어나다고요? 이미 이 문제를 통해서 두 가지가 다 지워져요. 왜? 작품의 기준에 대한 선지잖아요. 자, 그러나 이광수의 무정을 리얼리티 구현을 정도로 기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아, 지금 단순 표준어랑 사투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글쓴이 의도가. 자,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지방의 사투리를 통일하는 것은 중요한 화두였고 이로 인해 표준어와 사투리의 위계가 공고해졌고 당대 지식인들의 표준어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사투리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으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군대 국민 국가 형성 과정에 중요한 위치가 된 게 표준어라면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번의 문제가 근대적 가치에 대한 실현, 관련된 작가의 의도가 담겨있다는 건 지금 이 문단 정도 들어와줘야 알아요. 그럼 이광수가 계몽주의 신봉자였다는 거 한 번 더 정보를 줌으로써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은 근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다라는 게 너무 명백하니 우리가 이번에 답을 다른 데로 갈 리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글쓴이 의도를 생각하면 제가 글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수업에서 강조한 내용이에요. 글은 아무거나 안 써요. 비교는 아무렇게나 안 하고요. 분명 의도가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에 이처럼 표준어의 사용은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작가의 의도라고. 이는 현대 문학 안에서도 있으니 한 번 더 적용하는데 이때는 토지가 나와요. 이미 답은 나왔기 때문에 편하게 토지를 읽으시면 되겠죠. 함경도 사투리를 사용한다 하지만 주인공 서희는 사투리 구사 안 하고요. 작품 리얼리티 형태 분명 방해되거든요. 근데 고고함, 차가움, 사투리 쓰지 않고 표준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인물의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의도까지. 그럼 서희의 사투리 사용을 통해는 말이 안 되니까 깔끔하게 지워지면서 정답이 2번 이렇게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9급은 문제가 깔끔하다. 얘네들이 헷갈리게 내려면 분명히 비교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배따라기 하나 물었죠. 무정 하나 물었죠. 토지 하나 물었죠. 그나마 2개 비교인 거 4번 선지 정도죠. 야, 내가 낸 문제가 훨씬 어렵겠다 싶을 정도로 비교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2회 정도의 문제는 9급선에서는 지금 쉽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11번 찝찝한의 갈조. 자, 영합하는 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실상 이 합 때문에 합치할 합인데 이거 맞을 영자라서 좀 이상한 말이 돼요. 근데 표상이 좀 더 아니다 보니까 느낌상 둘 중에 하나 고민 많으셨고요. 상기하다 떠올리다가 맞습니다. 지금 제가 상기했죠? 라고 말하면 맞네요. 이렇게 가시면 아시는 단어예요. 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효과예요. 그러면 뚜렷하게도 100% 맞죠. 그러면 표상이라고 말을 했을 때 드러낸다라는 표현으로 겉에 드러낸다라는 말로 코끼리 상처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불상 쓸 때 사람이 있어. 사람이 진짜 주의 깊게 봐라고 하는 건 그 말과 이 말은 좀 달라요. 그래서 드러내다, 나타내다는 요쪽에는 표현을 쓰니까 알아두실 걸 분명히 강조드릴 거고요. 영합하던 여기에 딱 들어맞다는 개념이랑 전혀 맞지 않으니 전혀 다른 의미로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번 같은 유형을 볼 때 제가 이제 고민된 게 이런 거고 이제 설득은 되네요. 어휘 공부 안 하겠다, 한자 안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지금부터 한자 공부를 좀 하시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은 좀 문단이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보시고 당황하시지만 않는다면 사실 문제 난도는 그렇게 어려운 쪽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이런 글을 처음 보는데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국가직, 지방직까지만 하신 분들 경험치가 적다고요. 그래서 독서는 가설 현장에서 푸셔야 되고 응용력이 좋아야 되고 이런 점이 있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방식이 궁금하시면 차라리 전문가인 절 찾아오시는 게 나아요. 자,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소비. 의식주 같은 기본 생활에 더해 문화생활, 사회활동도 소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화생활 하는데 소비하지 않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잖아요, 이젠. 사회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소비되는 것을 흔히 상품이라고 부르죠. 소비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상품. 그리고 실은 재화라고 해야 되는데 재화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고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구별은 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구분한다, 뭐뭐가 분류된다, 뭘 나눈다 이런 말 나오면 엄청 예민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결국 일체불일체도 개발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안 물어봤다가 물어보면 허를 찌르는 거고 허를 찌르면 이걸 트레이닝하는 거고 얘를 또 익숙하게 만들면 또 다른 허가 나오잖아요. 구분된다는 옛날에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나올 문제들이 이런 문제의 유형을 찾는다? 그러면 100% 소비 위주의 재화와 판매 위주의 상품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볼 때 재화는 인류 역사상 늘 있었죠. 소비가 핵심이니까. 근데 상품은 자본주의 시대의 판매용이니까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냉전 시대 다음과 같은 말이 있대요. 자본주의에서는 상인 최고, 사회주의에서는 공직자가 최고. 자본주의는 자유 경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상인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겠죠. 싸게 사와서. 그러면 사회주의는 관료제의 폐해로 국가기관이 부패해서 고위 관료라든가 고급 당원이 배불리 먹고 산다고 적혀있잖아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우린 지금 감정으로 들어갈 게 아니야. 자본주의 오로지 물건만 볼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상품이랑 관련해서 읽어야 되겠죠.
자, 자본주의 역사를 볼 때 이 말은 사실에 가깝다.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상업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중세 상인들이 물건을 시장에 팔아 이윤을 얻기 위해 수공업자를 조직했고 그들의 자본과 도구를 빌려줘요. 물건을 대신 생산하게 한 데에서 자본주의가 스타트가 되죠. 그 물건이 생산이 되는 건 오로지 수공업자가 있어야지만 가능하지만 이런 환경을 만든 게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좀 문제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처럼 자본주의는 상품에 기초한 사회, 판매를 목적으로 한 그것이 판매될 수 있는 시장을 전제해. 이게 바로 여기에서 문제를 내고 있는 포인트. 그러면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상품도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자, 목수가 집에서 쓰게 만든 의자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팔기 위해 만든 의자와 동일한 의자임에도 상품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동일할 수가 없어요. 팔기 위한 게 목적이니까. 자, 이와 같이 상품에는 생산과 유통이란 두 가지 측면인데 이거는 좀 분리돼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상품을 이제 전제로 깔고 두 가지를 나눈 거라서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유통을 맡은 사람이 바로 상인이라는 점.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서 상인이 최고라는 점. 말을 만드는 이에 비해서 파는 이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점. 그래서 자본주의화가 진행될수록 전자후자 차이는 더 커진다는 점. 이 점을 이제 고려하시면 자본주의에 의해서 이제 만드는 사람은 별개지만 상인은 뭐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겠구나. 그래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당연히 단순화될 수밖에 없고요. 상품의 대량 생산은 쉬워지고요. 유통의 경우는 또 다른 거라 말씀드렸죠. 생산과 유통. 상품과 최종 소비자 사이의 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생산에 비해 우회로를 훨씬 더 많이 거치며 돈을 더블 받을 수가 있겠죠. 최종 소비자까지. 따라서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제조업의 이윤은 적어지고 유통의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는 게 현 상황 아니겠습니까? 배달의 민족 없어도 됐었을 시기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이치겠죠. 자, 사회주의는 유통이 생산보다 중요하다면 갑자기 왜 자본주의에서 바뀝니까?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 전제 조건이니까 확인되고요.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두 가지의 차이는 어떻게 줄어들면 너무나 좋은 거죠.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중세 상인들은 물건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시장에 팔 물건을 이분들이 손수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 수공업자들을 모집해서 그들에게 자본을 투자한 거죠. 정답이 2번이에요. 근데 이거 동시에 몇 번 문제 풀었습니까? 그렇죠. 13번 문제를 풀었죠. 자, 물건은 자본주의 전제로 깔고 상품도 마찬가지고 목수가 만든 게 유일하게 안 되며 자본주의 생산. 오로지 저 기준에 의해서 기억니 리을이 지워지고 정답 몇 번? 3번으로 결정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시간을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시험이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글밥을 많이 읽으면요. 머리가 아파요. 뒤에 아무래도 좀 더 남아있으면 더 머리가 아프니 항상 차분하게 문제 하나하나 제대로 볼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떻게? 국어는 피곤하면 안 된다. 거의 철칙이에요. 자, 이번엔 14번. 정말 잘 만든 문제입니다. 별표. 자, 모든 기호에는 정보성, 즉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정보성은 기호가 가진 필수 조건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호가 갖고 있는 것들이 필수 조건이니 의미가 있다라고 보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뭐 이해를 했어요. 필수 조건이 있구나. 그럼 제가 뭐 P랑 Q 적을까 막 고민했다가 선지 먼저 봤어요. 왜냐면 PQ라는 기호 조건이 필요하면 어차피 걔네들 위치를 바꾸는 개념 외에는 문제를 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예시 문제는 이해 문제라서 제가 지금 PQ에 신경 쓸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측 보니까 관습적, 다음 자연적, 그 다음에 정보성만, 그리고 의사소통적 이렇게 나오니 내용에 치중하게 되길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기호에는 정보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의도를 가지는 것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정보성은 당연한 건데 얘가 기준인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고 기호는 정보성만 가진 기호가 있고요. 정보성도 가진 다시 말해 의사소통 같이 붙는 애도 있다라는 점을 구별해 줬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 구분된다는 말은 굉장히 예민한다고 했죠. 구분된다? 의사소통 반드시 읽어야 돼. 독해야 돼. 이걸로 같은 말이란 거예요. 자, 가령 개나리 피는 거. 봄이 왔단 신호. 낙엽이 지는 거 가을이 왔어. 의미. 그러나
계절을 알리기 위해 개나리가 피고 낙엽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적 기호들은 의사소통 기호라 볼 수 없다.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잖아. 그냥 자연적 현상일 뿐이지 의사소통의 기능이 없죠. 나한테 알리려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 그래야지 의사소통이 있죠. 요게 포인트예요. 진짜 나도 이게 해설을 할수록 말을 진짜 잘 만든다고 느낀 게 해설을 저한테 그때 엄청 압박이거든요. 50분 동안 해설을 이 많은 글을 읽어서 20문제를 단번에 끝내라? 그럼 좀 날려야 돼요. 말도 하고 싶은데 말도 덜해요. 제가 14번은 고민 한번 한 게 의사소통적 기호를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는가 거의 관점이었단 말이에요. 관건. 근데 애들한테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예시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항상 탁월한 이론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핵심을 찔러야 돼요. 그때 이 알리기 위해서를 읽었는가 아닌가 좀 다른 문제가 됐어요. 그럼 개인의 지문, 필체, 식별하는 기호가 될 수는 있지만 차이를 두는 지문과 필체가 사람 식별하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은 정보서로 가진 기호일 뿐이다 라고 해서 식별하기 위해 뭔가를 알리기 위해 구별하기 위해 의도가 좀 넘어있죠. 그래서 코난 도일의 소설에서 셜록 홈즈는 상대의 손톱, 코트의 소매, 표정들을 근거로 분명히 직업이나 성격 등을 추리해낼 수 있으나 홈스에게 이런 것들은 모두 정보를 제공한 기호들 뿐이지 의사소통적 기호가 아니라 분명히 지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딱 여기에서 보자마자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난 얼굴색 있죠. 얼굴색. 알리기 위해서 얼굴색이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얼굴색 보고 정보를 드러내는 거니까 정보성만을 가진 기호가 맞네라고 해서 이것을 지우는데 일단은 괜찮았어요. 근데 반면에 인간이 관습적으로 사용이 여기서부터 이제 관점이었죠. 왜냐면 관습적 기호가 필요했거든 지금. 근데 여기 처음 나왔고 봉화, 교통신호 등 모습, 정보성, 의사소통의 의도까지 명백히 있고 인간의 언어는 가장 복잡하고 체계적인 관습적 기호이고 의사소통 기호이기 때문에 누군가 말이 통해야 되고 의사소통의 기본이라면 청자가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의사소통. 너와 나의 말. 지금 너랑 나랑 말하고 있잖니. 1번에 전쟁 중에 군대 암호 100% 관습입니다. 끝. 의사소통이 되니까요. 자, 일기예보에서 동그라미 별표. 흐린 날씨를 표시하는 구름 모의 아이콘은 반드시 그런 내용을 알리기 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기호가 거의 무관함이라 의사소통 기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 마을과 구별하기 위해 여기요. 마을의 명칭을 본떠 만든 상징탑이라고 했지. 저게 식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없다고요. 근데 얘는 구별을 한다면서요. 알리기 위해 이게 핵심이라면 당연히 뭐다? 의사소통적 기호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딱 이 문제만 검토했어요. 왜냐면 답을 딱 고려한 다음에 이제 뒤에 시간은 흘러가요. 근데 여기에 더 이상 몰입할 수가 없거든요. 포인트는 잡았고 문제는 뭐다? 확인하는 것, 검토. 그래서 검토 1분 추가해서 제가 최종 한 23분에서 23분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전이에요. 15번부터는 좀 속도를 올렸어요. 자, 자아 개념이란 자신에 대한 주관적 개념에서 밑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성격, 태도, 느낌 등을 모두 포괄한다고 적혀있으니 주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죠. 자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로 타인에게서 듣게 되는 나와 관련된 메시지를 들 수가 있다고 했으니 나의 형성에 지금 타인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타인 중에는 자신이 느끼기 나에게 관련이 적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중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 예를 들어 너의 글은 인상적이야. 앞으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다면 더욱더 그 평가는 내 자아를 형성하는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평가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좀 더 컸으면 좋겠으니까 뭐다? 굉장히 티 같은 발언을 하는 거죠. 그런 범죄에 들어가는 건 사람, 부모, 당연히 저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기억의 말은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기 마련일 거고요. 중요한 타인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구별이 되는 문제는 쉽습니다. 제가 오히려 드린 문제가 더 어려워요. 빈칸추론은요. 한편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자아를 설명한 개념 중에 이제 전제를 깔았죠. 뭐라는 것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을 보기 위해 이 뒤에 있는 걸 읽어야 되고요. 이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타인을 모범으로 삼아 따라하기 하거나
타인의 훈육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기보다 나왔어요. 이거 안 한다는 소리예요. 타인에게 비친 나의 모습을 상상, 그 모습에 대한 타인의 판단을 뭐다? 추정. 그러한 추정을 통해 나에게 생겨난 감정. 그게 바로 뭡니까? 당연히 모범적인 타인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거울을 보면서 인지하는 거니까 정답 몇 번? 중요한 타인이 정답 4번 이렇게 끝나요. 저 15번은 정말 다이어를 어디에서 느낀 거냐면 선지가 딱 잡혀 있자마자 차이점이 굉장히 명백했고 그럼 분명히 맥락을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께 경험치를 얼마나 많이 늘려놨냐면 비슷한 것, 인과가 다른 것,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 그때 내용 똑바로 봐라. 제발 화제가 구별되지 않는 이상 결이 같으면 빈칸을 말하고자 하는 말을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다. 잡아내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16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해당 내용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된다는 건 불안정하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좀 갑시다. 마라톤을 한 사람은 모두 식단을 조절하거나 근력 운동을 한대요. 그리고 그 근력 운동을 한 사람은 모두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 모두 건강한데요. 그리고 건강을 써놓죠. 그랬더니 마라톤 하는 사람들 모두 건강하다고 적혀있으니까 제가 굳이 안 써도 이 결론이 다 건강인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다 참여와 이쪽으로 갔을 때 무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근력 운동하는 사람도 건강, 식단 조절하는 사람도 건강, 그 얘도 T, 뭐 둘 중에 하나가 F여도 건강. 근데 지금 근력 운동하는 사람 모두 건강하다 했으니 빠짐없이 식단 조절하는 너도 건강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정말 이렇게 문제 내줘서 제 생각의 확신. 양도농법? 당연한 거예요. 저기에는 P이면 Q이다, 뭐 해당 내용, 뭐 Q이면 R이다. 3단 논법뿐만이 아니라 결론을 이끌었을 때 그 내용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그 결론은 각각 분배에 따라서 나눠서 넣어줘야 양도농법에 따라 결론이 동일해지긴 하죠. 근데 추가해야 되는 것 중에 이렇게 일부를 넣어버리면 일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3번과 4번 중에 고르셨다면 제가 분명히 특강 때 결론이 모두가 나온 경우는 정말 스페셜하다. 딱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드렸고요. 특히나 이렇게 화살표를 중요하게 봐야 될 모두가 나온다면 건강한 사람의 결론이어야 되니까 정답 몇 번? 2번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번을 혹시라도 고민하셨다면 모두가 나온 건 정말 특별해요. 그래서 항상 모두가 나왔을 땐 제대로 독해하는 법. 그 다음에 여기는 건 마라톤 하면서 모두 무조건 식단 조절해야 되고요. 무조건 근력 운동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건강한데 추가 조건이라고 했으니 근력 운동하는 사람 모두 건강하니 아예 이견도 없이 너도 건강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쉬운 것부터 생각하라고 했죠. 어려운 건 나중이고요. 자, 이번엔 17번 가도록 하죠. 자, 언어는 인간의 지각과 사고 세계관들을 결정해라고 했으니까 언어가 먼저요. 사고가 나중이다 라고 나와 있는 갑의 주장은 우리가 예전에 지문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인간 사고의 내용과 구조는 언어에 의해서 한 번 더 강조했으니 1번과 2번이 헷갈릴 일이 없네요. 두 번이나 강조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동일한 언어를 쓰는 민족은 당연히 그 언어에 의해서 형성된 공통의 세계관을 갖는 거고요. 똑같이 1이고 얘가 2니 세 번째 같은 말이에요.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반대다.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네 번째 반복했어요. 정말 갑이 더 이상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갑을 병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 입장 차이 잘 읽으시고 갑까지는 가셔야 돼요. 자, 난 동의 못해.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야. 그러니 사고가 1번이고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따라서 사고의 차이가 당연히 차이가 있으니 언어에 영향을 미침으로 차이가 있겠죠. 둘이 완전히 상반이죠. 병, 그렇긴 한데 사고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구사하는 언어의 수준이 높다라고 했으니
사고가 먼저 나오고 언어가 간 누구의 의견을 따르고 있습니까? 을의 의견을 따르고 있죠. 동의. 하지만 나는 언어가 사고에 위치는 것도 동의하다 했으니 이건 누구 거? 갑의 의견도 동의. 남의 어떤 부족은 방향을 표현할 때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북서쪽과 같은 절대 방향으로 표현한대. 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공감각은 이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보다 언어를 썼기 때문에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예시가 이쪽에 해당하네요. 그 병은 솔직히 말해서 둘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너희 둘 중에 한 명의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똑같다는 문제가 쉬울 것이고 생각이 바뀌면 뭐다?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해. 오케이. 어떤 언어의 화자가 자기 언어의 색채에 맞추어 색깔을 구별한 것을 그 사를 들 수 있어. 예시 지금 동일하죠. 아까 처음이랑. 이런 점에서 언어가 없다면 어떻게 인식하고 사고할 수 없다는 말도 성립해 라고 했을 때 자기 의견 주장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언어가 미숙한 유아라든가 언어가 없는 동물들도 자신들의 직면 문제에 대해 사고하잖아.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증거지. 사고가 먼저 그 다음에 언어이다. 을도 만만치 않아요. 자, 병이 야, 굳이 누가 일방적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솔직히 말해 다 주장이 장난 아니게 고집 세요. 그게 다행이에요, 우리는. 왜? 문제가 고집이 세면 문제 풀기 수월하거든요. 자, 언어와 사고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에서 갑과 을은 동의하지 않지만 무조건 병은 동의해야 되죠. 유일하게 말한 거니까.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갑이 왜 동의해요? 언어가 사고에 미쳐야죠. 그리고 을은 동의해야 되고요. 정답 2번.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한다 라고 적혀있고 이건 갑과 병이 동의한다라고 확인된 거에 대해서 별표. 그때 선생님 제가 맞네요 선생님 이라고 했다라면 혹시 이 병을 을로 착각하지 않았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했을 때 먼저 갑이 맞으면 병도 맞다 이렇게 할 거고요. 사고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를 낳는다. 얘도 마찬가지. 을이 맞으면 동의라 누구도 병도 동의해야 됩니다. 왜? 병은 둘 다 동의했거든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 제가 병을 진짜 잘 읽었던 이유가 1번, 3번, 4번 전부 다 병이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게 눈썰미예요. 자, 이번에는 18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친구에게 보내는 감사 메일에 건강을 기원할 의미로 건강해라 라고 적었는데 다른 친구가 그건 잘못된 표현이니까 쓰면 안 돼. 널리 쓰이는 표현인데 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갑은요. 그럼 얘는 조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을이 문법 규범에 어긋난 표현 자주 쓰인다는 이유로 문법 규범으로 인정돼서는 안 돼 라고 주장을 했고요. 문맥상 건강해라는 상대방의 명령하는 의미를 지니는데 건강한데 어떻게 명령을 하겠니? 그래서 형용사의 명령형은 문법 규범에 어긋나니까 사용하면 안 돼. 두 번째 강조. 마찬가지로 어휘도 사람들이 자주 쓴다고 해서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을은 문법 규범에 어긋나면 안 되겠네요.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도. 그랬더니 이제 갑이 문법 규범에 맞게 쓰거나 표준어 사용하는 것이 권장하는 게 옳다라고 의견을 동의한 건 맞아요. 그런데 비표준어라고 해서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니? 문법 규범이나 표준어는 공통의 언어 사용 유도한 정책이지만 건강해라는 언중에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갑의 의견까지 보시고 들어오실 때 제일 쉬운 애는 을이에요. 주장이 확고하니까. 자, 쓰여지다, 잊혀지다와 같은 이중피동은 사람들이 널리 쓰임, 문법 규범에 맞지 않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조건 을의 입장은 강화가 맞는데 갑이랑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안 돼요. 자, 다음 니은 명령문 행복해라. 문법 규범에 맞지 않아요. 상대방의 행복을 바란 기원의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어요. 써도 된다는 주장은 무조건 갑의 입장이니까 강화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이 지워지면 이미 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 몇 번? 1번으로 결정되고요. 디귿 보러 갈게요. 언중이 비표준어이던 맨날이 표준어 만날과 함께 얘도 인정됐대요. 그럼 을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화할 수밖에 없죠. 정답 몇 번? 1번. 그래서 18번부터 이제 정신 막 오락가락하면 풀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뭔 줄 알아요? 강화 약화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 뒤에 배치될 때마다 엄청 신경 써요. 강하약한 정말 빠릿한 머리로 풀어서 제가 그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해서 왜 자꾸 공유해드리냐면 이쪽은 보통 문제가 쉬우면 그 고민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근데 수능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뭐부터 풀까? 보기부터 푸는 애들이 있어요. 문제에 대한 인지를 많이 높여서 글을 제대로 읽은 다음에 문제에 일체불이처럼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상위권은 뭐 다를까? 아니요. 정말 잘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저보다 훨씬 잘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상위권들이 문제를 못 풀 리가 없다. 그런 문제 유형들이 바로 뭐다? 이렇게 깔끔히 끝나는 거. 18번은 좀 확인 부탁드리고 이번엔 19번을 갈게요. 자, 공무원은 공직자예요. 공직자는 그 직책만으로 국가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라 얜 정의죠. 그러면 공무원은 공직자네요. 공직자라면 당연히 뭡니까? 그 공인이라는 의무가 있겠네요. 그 공무원은 공인이니까 공인으로서 사명함을 가질 의무도 같이 있네요. 그럼 플러스하고 의무까지 다 적을게요.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면 나 공무원이요? 갑자기? 누구든 그런 뭐다? 이걸 다 부정해버리네요. 다 공직자. 그 다음에 공인도 낫, 의무도 낫. 그런데 누가 어떤 명제에서 정검부터 부정을 봅니까? 부정은 어떻게 해요? 후검부터 부정해야죠. 그래야 참이지. 그러면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들이 모두 사람인 건 아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 여긴 죽으면 모두 사람입니까? 동물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충분과 필요의 위치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P와 Q의 위치를 혼동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걸 여기 안 된다는 걸 정확히 짚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네가 공무원이 아닌 모든 사람이 공인으로서의 상명을 가질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그 여기 참이어야 이 대우 조건도 참이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를 대우로 바꿔요. 공직자 뭐야 몽땅 공무원이면 그만인 거야. 그럼 뭐다? 얘도 참이겠지. 대우가 참이니까. 그럼 모든 공무원은 공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질 의무가 없다가 맞는지 몇몇 공무원은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부정의 전체가 나왔잖아요. 몇몇 절대 안 돼요. 왜?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공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질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공직자 아닙니까? 그 모두 공무원인가 했을 때 얘가 정답일 수밖에 없는 3번 외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워지는 것들이 있고 2번만 조심했으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2번 답 하신 분은 정신 똑바로 차려요. 갑이 한 말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갑이 오류니까 오류인 걸 짚어서 푸는 문제니 19번은 절대적으로 순서를 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제가 조건문 쓸 때 매번 강조한 거예요. P와 Q는 혼동하지 마라. 모두가 나오면 화살표 방향 정확히 잡아라.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풀고 디엔드 합시다. 자, 약화래요. 세상에나 강화가 3개나 있을라나? 자, 인간이 지닌 대부분의 지적 능력을 상회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작동한 기계 장치를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부른대요. 이론적으로 인공 일반지능은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인공지능 프로그램 기능을 전부 갖게 되는데 진짜 어마어마하죠. 인공 일반지능의 등장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려고 우려한다. 자, 조건 나왔으니까 잤죠. 인공 일반지능이 등장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약화하려면 이거는 참으로 두고 이것을 뭡니까? 그렇지 않던데? 훼손 아니던데? 이러면 완전한 반론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인공일반지능의 개발 허용되어야 되는가? 라고 봤더니 주장부터 가야죠.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이 허용된다면 머지않아 인공일반지능은 개발된다. 이로 인해 인공일반지능 대부분의 직업 영역에서 인간을 대신할 것이고 사람들의 직업을 잃을 것이고 소외감을 철저하게 느낄 것이며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 또한 인공일반지능이 개발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지구상의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월해 훨씬 더 AI가.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인간의 지능이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론적인 지위가 붕괴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다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것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안 쓰겠습니까? 자,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어서 안 되므로 인간 일본 지능의 개발은 허용될 수 없다까지 읽었으니 자, 1번 읽으러 가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특정 분야에 특정된 인공지능 프로그램만으로도 일자리를 잃는다? 이거는 논지를 약화하는 게 아니라 논지의 상황과 동일하잖아요. X. 인공지능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H가.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존재로 위협이 될 것이다. 팩트. 본문과 내용은 동일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강화했으면 동그라미 할 텐데 약화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자, 3번.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한테 위안이 되고 본질적 가치를 회복한다? 100% 약화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3번. 마지막까지 읽을게요. 유관학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개발이 인간의 본질적 훼손을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면 이것도 본문과 동일하니 어떠한 것이 답이 된다는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무엇을 훼손된다? 그러면 강화. 그렇지 않는다? 회복된다? 약화. 이렇게 정답해서 3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되게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이건 진짜 해설 강의예요. 해설 강의로서는 제가 여러 개 무엇을 가르쳤고 이게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할지 뭐 계획된 뭐 이런 걸 다 알려드려야 되는데 50분이 너무 적었어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재촬영했으니까 차곡차곡 한번 보시고요. 또 메이크업도 했고 예쁘게 잘 차려입었으니 보는 맛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제가 올해 좀 계획한 것들이 지방직 9급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수업을 또 들을 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해설 강의는 웬만하면 다 찍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리즈별로 차곡차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해설 강의 때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